500년 전 이 숲에서 사냥하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돌적이었고 물러섬이 없었죠. 실록에는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좋아해 항상 화살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전합니다. 그 사냥꾼의 신부는 왕이었고 조선 최강의 권력자 세조였습니다. 왕은 몇 해 동안 이 숲에 머물렀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천하의 권세가 그의 손아귀 안에 들어있었죠. 왕은 사냥을 마치고 충령산의 산세를 살핀 다음 이곳을 능지로 정했습니다. 숲에 둘러싸인 조선 7대 왕 세조.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3년 동안 왕자에 앉았다가 52의 승하에 여기로 왔습니다. 왕은 여전히 문신과 무신의 호의를 받으며 잠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왕의 곁에는 사시사철 자연의 인사가 끊이질 않죠. 산으로 겹겹이 에워싸인 능지는 멀리 남쪽으로 소리봉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명당 자리죠. 세조는 이 숲에 특별한 명을 남깁니다. 산에 관리를 두어 보살피라. 능 주변 사방 6km를 능림으로 정하고 출입을 통제하라. 그 후 광릉숲은 550여 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성숙한 천연의 숲이 되었죠. 왕의 숲을 깨우는 봄꽃의 기지개. 광릉은 낙엽 하나 솔방울 하나 채취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사흘을 호위하는 건 사람이 아닌 건장한 나무들이었죠. 왕은 죽었지만 죽은 왕은 자신의 무덤 위에 수많은 자연의 백성들을 불러들여 살게 합니다. 새끼를 문 다람쥐, 안전한 둥지를 찾는 중입니다. 원앙의 눈길이 향하는 곳. 원앙 부부도 나무 구멍 둥지를 물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오리나무는 이미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가 살피지만 잠든 올빼미를 깨우고 맙니다.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 하나도 어미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다람쥐가 활공하는 숲. 나무들의 사열을 받으며 홍살문을 지나면 재래를 지내기 위해 지은 정자각에 이르고 숨을 고른 다음 언덕길을 오르면 광릉입니다. 세조는 죽기 전 특별한 유훈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병풍석을 만들지 말라. 광릉 내부 3m 깊이의 광을 파고 석회 혼합물을 다져 해격을 만듭니다. 특수 운반 도구를 이용해 외관을 넣고 이어 왕의 시신이 담긴 제공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주위를 수트로 덮은 다음 복토를 하지요. 광릉은 다른 왕릉에 비해 소박합니다. 조선 왕릉은 엄숙한 공간이면서 열려있는 자연입니다. 어미딱새는 둥지 재료와 씨름 중입니다. 왕릉은 돌 하나도 정확히 치수를 정해 쌓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노랑 할미새는 기단석 틈에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은신처죠. 하지만 돌틈을 좋아하는 이웃이 또 있습니다. 노랑 할미새 부부의 일과는 멈춤이 없습니다. 새끼를 키워내는 이 둥지가 노랑 할미새에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왕국이겠죠. 자연의 일부가 된 왕릉엔 숲에서 살아가는 저마다의 삶이 스며들고 힘의 크기는 곧 질서입니다. 유혈모기의 덜미를 잡힌 것은 뜻밖의 두꺼비. 유혈모기는 스스로 독을 만들지 못하고 두꺼비를 잡아먹어 독을 만듭니다. 그리고 암컷은 알에도 이 독성 물질을 물려줍니다. 주겹산. 세조가 사냥할 당시에는 호랑이와 여우가 창궐하던 숲이었습니다. 아직도 멧돼지는 주겹산 자락을 누비고 있습니다. 무리지어 진흙 목욕을 즐기고 그들의 영역을 지키죠.
숲에서 약자는 늘 조심스레 움직입니다. 올빼미는 소리로 어둠의 세상을 꿰뚫어 봅니다. 올빼미. 발톱의 힘으로는 제왕이지만 새끼를 키우는 데는 밤새워 일하는 어미일 뿐입니다. 먹이는 하나. 올빼미 삼형제의 등살에 어미의 갈 길은 멉니다. 새끼들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성장하죠. 왕의 숲에 울리는 생과 사의 소리들. 어미가 이번에는 지네를 물어왔네요. 광릉숲은 이렇게 500년 넘게 이어진 모성으로 새끼 올빼미를 키워왔습니다. 왕릉을 지키고 가꾸는 근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효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왕에 대한 효는 왕릉 주변에 심은 나무로 표현됐죠. 자신을 대신해 사시사철 어버이를 지켜주는 나무. 광릉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은 광릉 요강꽃, 광릉 물프레 등 모두 10종이나 됩니다. 광릉에서 처음 발견돼 학계에 보고됐기 때문이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1993년 큰악새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들렸던 곳이 바로 광릉숲이기도 합니다. 큰악새를 닮은 까막 딱따구리. 광릉숲의 귀족으로 아직 이 숲에 남아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먹이처럼 대대로 이어져온 삶터. 까막 딱따구리는 지금 광릉숲의 얼굴이죠. 뻐꾸기는 지금 남의 둥지를 엿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둥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는 칡대까치의 영역. 싸움 기질 강한 칡대까치가 맹공을 가합니다. 스스로 새끼를 키우지 못하는 뻐꾸기. 누군가의 둥지를 빼앗아야만 번식에 성공할 수 있죠. 뻐꾸기의 등장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겐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한시도 둥지를 비울 수 없는 어미. 뻐꾸기가 다시 만만한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숲 어디에 빈 둥지가 있을까? 뻐꾸기 알이 발견된 곳은 뜻밖에도 국립수목원 동물관리사 건물. 조금 큰 알이 뻐꾸기가 몰래 산란하고 간 것입니다.
대리부모는 딱새입니다. 탕난 성공. 어미는 둥지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뻐꾸기 알의 크기와 모양이 어미를 속이도록 비슷하게 진화했기 때문이죠. 뻐꾸기 알은 항상 숙주의 알보다 먼저 깨어납니다. 어미 뱃속 40도 체온에서 발생이 먼저 시작되고 하루 지난 후 산란됐기 때문이죠. 알 껍질을 내다버리는 딱새. 새끼 뻐꾸기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립니다. 남의 새끼를 키운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천적을 키운다는 것. 일단 부화하고 나면 딱새의 모정은 맹목적이 됩니다. 딱새 부부는 자신의 먹이보다 뻐꾸기가 우선입니다. 맹금류를 흉내낸 뻐꾸기. 사냥도 육아도 서툰 어미죠. 눈도 뜨기 전 새끼 뻐꾸기가 하는 첫 행동은 살생입니다. 대리 부모의 알을 밀어내는 것이죠. 어미는 수상한 행동을 방치합니다. 알 4개 중 3개를 밀어낸 뻐꾸기. 딱새 어미는 여전히 자신의 체온을 뻐꾸기와 나눕니다. 어미의 품 안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살생. 둥지는 이제 뻐꾸기의 것입니다. 세조는 단종의 왕위를 찬탈해 조선의 7번째 왕이 됐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기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말년에는 불교에 귀의했죠. 고요한 숲에 오늘 친향을 지내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향과 충분히 들어있는 죽함이 오래된 나무의 사열을 받으며 정자각으로 향합니다. 친향제란 후대 왕이 직접 릉을 찾아 선왕에게 올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살아생전
김종서와 같은 중신을 참했으며 형제인 안평대군은 물론 조카인 단종마저 제거했던 세조. 하지만 그는 죽어서만큼은 권력으로부터 멀어져 자연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연과 인간은 언제나 공평하죠. 모든 삶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은 또다시 수많은 생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광릉숲은 죽은 자의 터전에서 새 생명이 움트는 거대한 둥지입니다. 뻐꾸기는 이 숲에서 또 새로운 둥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여름 12개의 알을 낳아야 소임을 다하는 것이죠. 유리새가 이상하게 몸을 비트는 것은 천적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뻐꾸기는 딱새, 뱁새, 유리새 등의 둥지에 탁난합니다. 계곡옆 이끼로 만든 유리새 둥지는 아직 무사합니다. 딱새 둥지에선 그의 새끼가 어미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부화 열흘째. 둥지와 먹이를 독차지한 만큼 성장 속도는 빠르죠. 딱새가 터무니없이 큰 새끼를 먹이는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뻐꾸기의 빨간 입이 끊임없이 모성 본능을 자극해 어미를 움직일 수도 있고, 부화 후 급작스럽게 변해가는 남의 새끼를 가려내는 일이 딱새에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뻐꾸기가 침탈한 딱새의 둥지. 뻐꾸기는 이렇게 3주간 대리 부모의 먹이를 받아먹으며 성장합니다. 왕의 숲은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삶을 마감하는 또 하나의 우주입니다. 비록 강자와 약자는 있지만 그 귀함의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한 햇살 아래 자연의 일원이 되죠. 나무의 속살을 비집고 살아온 녀석. 오늘은 번데기 생활을 청산하고 어둠의 나무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날입니다. 유리 안락 하늘 속, 딱딱한 등껍질과 더듬이로 무장하고 길을 나섭니다. 그 어미가 그랬듯 살아온 나무를 파서 산란터를 만들고 그 나무 위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삶이 끝이 없는 건 치열하게 생명의 대를 이어가기 때문이죠. 광릉은 탄생과 부활의 숲입니다. 왕호색 나비의 애벌레. 팽나무에서 나고 자라 이제 변신을 준비합니다. 입에서 씨를 토해내는 것은 번데기가 되기 위함이죠. 누울 자리가 정해지면 주변의 나뭇가지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번데기 상태일 때 개미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죠. 돌아온 자리. 이제 몸속에서 보내오는 성장의 신호에 따라 몸을 맡기면 됩니다. 번데기의 시간은 길지만 날개도지는 순간입니다. 화려한 인생은 늘 긴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하죠. 말린 주둥이를 펼치고 오색의 빛깔이 햇빛을 받으면 왕호색 나비는 여왕이 되어 날아오릅니다. 왕릉의 능친 공간은 왕조차 함부로 발을 디딜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무단 벌목 한 그루에 곤장 10대. 벌목 10그루면 사형까지 집행할 정도로 형률이 엄격했죠. 봉분을 울타리처럼 둘러싼 난간석. 그 아래 뱀허물 쌍살벌이 왕국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육각형의 집은 가장 넓으면서 빈틈이 없는 구조죠. 여왕벌을 중심으로 일벌들이 시중을 드는 철저한 계급 왕국. 그것은 오로지 후세를 잘 잇기 위한 오랜 진화의 선택이었습니다. 양과 말. 신성한 동물의 수호를 받은 왕릉은 삶의 영화를 죽음까지 이어가려는 욕망으로 조성됐습니다. 궁이 살아서의 거처라면 왕릉은 죽어서 거처한 궁이라고 할 수 있죠. 왕과 왕비의 침전이었던 대조전. 왕릉은 마침내 영원히 잠드는 집이었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정무를 보던 자리는 위계에 따라 문신과 무신이 지키며 왕이 논일던 공간은 혼령이 나와 노는 혼유석으로 상징화됐습니다.
절대 권력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죠. 여러 단계 문을 거쳐야 도달하듯 왕릉도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홍살문을 지나 제례의 공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을 넓혔던 세조. 하지만 왕에게도 삶의 영화는 무한할 수 없었죠. 그래서 후손들이 씨앗처럼 퍼져나가기를 바랬고, 그것은 태조부터 마지막 순종까지 519년 조선 왕조의 시간이 흐르는 내내 궁궐에서 왕릉까지 중단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왕릉은 도성 밖 백리 안에 두고자 했습니다. 광릉은 창덕궁에서 북동쪽으로 약 25km. 세조는 어린 시절 궁이 아닌 민간에서 자랐습니다. 매 날리는 것을 좋아해 한 마리 매만 얻어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이 돼서도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겼고 음악과 의술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죠. 그래서 자연이 숨쉬는 곳에 무덤을 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광릉 가는 길. 500년 전 세조가 사냥하며 달렸던 숲은 아직도 오래된 싱그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담은 왕실 무덤 건축의 완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세조 옆엔 정희왕후 윤씨가 잠들어 있습니다. 7년간 수렴청정을 했던 여걸이죠. 세조와 정희왕후 부부는 모두 서슬퍼런 권세를 쥐고 조선을 지배했죠. 어미의 전략대로 새끼 뻐꾸기는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둥지 생활을 끝내고 숲으로 나갈 시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먹이를 받아 먹었을까요? 뻐꾸기의 대리부모는 둥지를 떠나서도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먹이를 주려다 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 새끼 다 죽인 녀석에게 마지막 비행까지 가르쳐 보내겠다는 것인데요. 대리부모는 둥지를 떠나서도 일주일간 이렇게 먹이를 물어 나르며 비행을 유도합니다. 야생의 세계엔 도덕은 없습니다. 탕나는 다만 진화가 낳은 행동일 뿐이죠. 제 자식을 제 손으로 키우지 못하고 남의 둥지를 빼앗아야 하는 뻐꾸기의 운명도 결코 가벼울 수만은 없습니다. 조선 왕릉은 모두 42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엔 북한에 있는 2기를 제외하고 40기가 등재됐습니다. 동구릉은 조선 왕조의
가족묘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태조 이성계의 친향내가 있는 날. 왕의 위엄이 깃든 솔숲을 지나면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선 왕릉의 원형은 여기에 담겨 있죠. 건원릉은 바닥에 돌을 깔고 방을 만든 다음 사방에 사신도를 그린 석실묘입니다. 관을 안치하고 도굴 방지를 위해 사방을 봉한 다음 수추로 감싸고 복토를 하죠. 봉분 주위로는 병풍석을 쌓고 12지 신상을 새겼습니다. 석실을 만드는 데는 충청과 강원에서 무려 6,000명이 징발됐다고 합니다. 건원릉은 특이하게 봉분에 억새가 솟아있는데요. 태조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에서 억새와 흙을 가져왔다고 하죠. 왕릉의 관리는 엄격했습니다. 벌레가 기승을 부리면 주변 20리까지 손으로 잡도록 했다는 기록까지 전합니다. 정자강 넘어 언덕에 자리한 건원릉. 흥평시 일어나요. 건원릉의 벌초는 1년에 딱 한 번, 4월 5일 한식 때 이루어집니다. 억새는 자르면 죽어버리는 성질이 있어 추석을 전후에 벌초하지 않고 겨우내 내버려 두었다가 이때만 행하죠. 당대 최고의 과학과 예술이 집약된 조선 왕릉. 600년 세월 속에 왕릉은 자연의 일부가 되었고 도심 속 생태섬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광릉숲은 나무들이 스스로 경쟁하고 살아남고 쇠락해간 산림박물관입니다. 누가 햇빛을 차지하는가? 조용하고 오래된 자리싸움의 최종 승자는 신갈나무. 나무 껍질엔 살아온 풍상의 세월과 여기에 기대어 사는 생물들의 치열한 투쟁이 담겨 있죠. 말벌은 오래된 나무의 향기를 맡고 집결 중입니다. 왕호색 나비의 무기는 긴 주둥이와 기운 센 날개짓입니다. 말벌의 위세에도 결코 밀리지 않죠.
거목일수록 나눔의 품이 크기 마련. 광릉숲의 곤충들은 참나무 수액의 달콤함에 길들여져 있죠. 왕자는 장수풍뎅이 차지. 햇빛을 향한 열망은 나무의 생존 본능입니다. 서나무 거목이 쓰러지면 하늘이 열려 밑에서 다른 나무가 자라고, 놀라운 생명이 깃듭니다. 광릉숲은 멸종 위기에 처한 장수하늘소의 마지막 고향이었죠. 햇살 좋은 날 서나무 안에선 짝짓기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눈치 볼 것 없이 오로지 힘의 대결로 배피를 만나야 합니다. 안락수염 하늘소는 쓰러진 서나무에 알을 낳을 것이고, 고목의 죽음을 삶으로 바꿀 것입니다. 광릉숲에는 세조가 산을 누비며 만났던 야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멧돼지 가족은 광릉숲에서 줄임배를 채웁니다. 예민한 후각으로 땅속 애벌레까지 잡아먹는 멧돼지. 숲이 살아있는 광릉은 500년 전에도 산짐승이 걱정거리였죠. 한명회가 아뢰기를 광릉의 산에 짐승이 많아서 피해가 곡식에 미치니 사냥하도록 하소서. 하지만 왕은 이를 거부합니다. 해를 끼치는 짐승이 있더라도 함부로 밟지 않았던 광릉. 세조는 말년에 지병을 얻고 치유를 위해 산천을 누비며 자연에 몸을 맡깁니다. 새 집에 있는 날짐승은 바람 부는 것을 알고, 구멍에 있는 길짐승은 비 오는 것을 안다. 왕릉의 밤을 지키는 솔부엉이. 숲은 소리 없는 움직임으로 살아 있습니다. 장수풍뎅이는 나무의 꿀이 흐르는 곳을 알고 있죠. 단물이 모이는 곳에 불가피한 권력 다툼. 장수의 뿔치기로 일합을 겨룹니다. 톱사슴벌레도 물리쳐야 이 자리를 독차지할 수 있겠죠? 하늘소는 짝짓기에 취해 있습니다. 톱사슴벌레에게 밀려나지만 산란의 과업은 멈출 수 없죠.
참나무 수에게 곤충이 몰릴수록 사냥은 쉬워지는 법. 솔부엉이가 움켜쥔 나방은 새끼들 몫입니다. 광릉의 주인 세조. 천하를 손아귀에 쥐었건만 생의 시간을 움켜쥘 수는 없었습니다. 조카 단종을 죽인 것은 평생의 업보였겠죠. 병든 왕은 불교에 귀의하고 자연의 이치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운명을 충령산에 맡긴 것은 아닐까요? 숲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갑니다. 버섯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죽은 나무의 길에 살아나죠. 버섯을 통해 숲은 재생되고 분해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 영토를 확장합니다. 여기 도토리를 기다려왔던 녀석이 있습니다. 도토리 거위벌레. 산란을 위해 먼저 나뭇가지의 물관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도토리에 구멍을 파죠. 암컷이 산란 구멍을 파는 사이 수컷들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도토리 위에서 펼쳐지는 경쟁. 도토리보다 작지만 그들의 싸움은 격렬합니다. 더듬이로 깊이를 재가며 구멍을 파는 암컷. 구멍이 완성되면 곧바로 산란이 이어집니다. 산란 후에는 다시 구멍을 막고 후세를 위한 어미의 정성입니다. 도토리 하나는 그 자체가 둥지이고 왕국이죠.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작업은 가지를 자르는 일. 도토리 속에서 부화된 애벌레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죠. 광릉숲에 내려앉은 도토리 왕국. 어미의 일생은 여기까지입니다. 숲의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고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은 평등합니다. 나무의 바다, 광릉숲. 그곳엔 왕조차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던 숲길이 있습니다. 광릉 가는 길이죠.
붉게 물든 오솔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가을은 짙어집니다. 잣송이 하나를 두고 쫓고 쫓기는 청설모. 씨앗은 이런 이웃을 통해 희생되고 또 삶의 영토를 넓혀가기도 하죠. 세조의 무덤 위에 내려앉은 도토리. 숲은 평등하게 나누고 버려야 할 때를 압니다. (500년) 전 자신의 무덤에 숲을 불러들였던 광릉의 주인. 세조가 꿈꿨던 것은 흉내낼 수 없는 이 찬란한 가을이 아니었을까요?